그러면 이제 실제 예로 한번 가볼까요? 본론으로. 그래서 아까 단백질이 이제 약이 되는데 현재 환자들한테 하는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혈액 응고인자가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혈액은 우리 몸 안에 혈관 안에만 돌아야 됩니다. 그러다 이 혈액이 혈관 이외에 다른 걸 본다. 무슨 얘기냐면 혈관이 터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럴 때는 빨리 굳혀서 더 이상 피가 안 나오게 해야만 사는 거죠. 그래서 피떡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떡하면 되게 좀 촌스러워 보이고 혈전, 혈병 하면 되게 유식해 보이지만 떡전, 떡병자요. 일단 피떡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피떡을 만들어서 이제 혈류가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몸 안에 그 혈액 안에는 크게 그 곰국을 먹을 때 건더기 성분과 국물 성분처럼 혈액도 건더기 성분 세포가 있고 국물 성분이 있어요. 건더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예전에는 그 건강검진 같은 거 받을 때 혈액 이렇게 하고서는 모세혈관에다 이렇게 피를 받아서 보관하는 거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고 혈액을 뽑아서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모세혈관에다 피를 뽑아서 가만 두면 이제 혈구 세포, 그러니까 혈액 세포, 주로는 적혈구, 백혈구들은 무거우니까 쭉 가라앉아요. 그래서 피 안에 건더기가 몇 프로, 국물이 몇 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 빈혈이 있으면 그 성분이 쭉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상인들은 전체 혈액 중에 한 45% 정도가 건더기여야 되는데 빈혈이 있으면 그게 20-30%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진날, 그러니까 피가 묽어지는 거죠. 담배 피시는 분들은 피가 되게 진합니다. 왜냐?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훨씬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50%가 넘어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한데 담배 피는 사람 피는 일반 피보다 더 진합니다. 근데 그런데 그 국물 성분에는 여러 가지 영양분도 있지만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혈관이 터졌을 때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원래는 이게 물에 잘 녹는 형태인데 이게 바깥에 보면 실과 같은 형태로 금방 바뀌면서 이 세포들을 그물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피떡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단백질이 유전적으로 부족하면 어떤 병이 생기냐? 우리가 얘기하는 혈우병이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이 혈우병은 유전병이죠. 근데 이게 물론 여러 단백질이 있는데 가장 혈우병을 잘 일으키는 단백질은 우리 염색체 중에 X라고 하는 성염색체 있어요. X가 2개 있으면 여자가 되고요. X가 하나 있고 Y라고 하는 X에는 염색체가 유전자가 되게 많은 똘똘한데 남자 쪽에 오는 Y는 X에 비해서 Y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변변치 못해요. 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기능을 거의 안 하는 사실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염색체가 하나가 없는 좀 덜 떨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여자는 X가 2개 있기 때문에 유전자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게 있어서 충분히 기능을 합니다. 실제 저 혈액 응고인자는 100이라는 게 존재할 때 1%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에 한쪽이 문제가 돼도 50%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런 보인자 여성이 이제 남자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는 남편으로부터는 Y가 오는 거고 X는 엄마로부터 가야 되거든요. 근데 둘 중에 문제가 있는 X가 가니까 남자아이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혈우병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근데 그때 옛날에는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혈우병 환자는 쉽게는 상처가 나면 피가 안 굳으니까 이제 생명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실제 혈우병 환자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어렸을 때 관절 안에 피가 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뭐 이렇게 과도하게 운동을 해도 관절 안에 피가 고여서 관절 안에는 관절을 윤활유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피떡이 생겨서 거기서 굽구마 하다 보면 관절이 나중에 이렇게 변형을 일으켜서 못 걸어요. 그러니까 무릎도 휘고 골반도 휘고 잘 치료를 안 하면 물론
내부 장기의 출혈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심각한 경우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혈액 안에 있으니까 수혈을 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다른 사람의 거를 주는데 대신 수혈을 할 때 건더기 성분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물만 주는 거예요. 근데 국물도 그 국물을 농축을 해서 한 100사람 정도의 혈장에 단백질 부분만을 농축을 해서 혈액형에 맞춰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환자들이 1980년대, 90년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그 아까 얘기했던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근데 그거는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거고요. 이 바이러스는 재미있는 거는 아까 이제 스몰퍽스 그러니까 천연두는 사람만 가고 우두는 소에만 가는 것처럼 종도 구별하지만 바이러스는 몸 안에 들어와서 특정 세포만을 또 공격해요. 간염 바이러스는 간에만 가니까 간염 바이러스로 부르고 뇌염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뇌에만 가고 HIV라는 바이러스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면역세포만을 공격해요. 그래서 서서히 면역세포를 죽여서 그게 어느 수치 이하가 되면 몸 안에 면역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던데도 사람이 이제 내 몸 안에 있던 대장균이 그걸로 폐혈증을 일으켜서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HIV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니까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대항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희한하게 얘네는 항체가 병을 막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다만 그 항체는 이 사람이 HIV에 걸렸거나 안 걸렸거나를 진단하는 목적으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수혈을 할 때 당연히 HIV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스크린을 해야 되잖아요. 수혈 받는 사람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체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피는 빼서 줘요. 문제는 이게 감염이 된 다음에 항체가 생기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HIV가 아까 체액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병으로도 생기지만 이 정상적인 성행위로는 한 1%밖에는 안 옮아요. 하지만 이제 특정 군, 보통 이제 호모섹슈얼에 해서 정상적인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에이널 섹스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점막이 터져서 피를 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100%가 감염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군과 또 하나의 군은 이 마약을 하는 마약 중에 코케인처럼 코로 흡입하는 경우는 하지만 히로인처럼 주사로 하는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이 혈장을 나누면 병을 옮으니까 우리 주사기 따로 써 이렇게 하는 뭐 그냥 하나 가지고 다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군들에서 HIV가 이제 확 퍼집니다.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그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검사 받기는 뭐하니까 뭘 했냐면 수혈을 합니다. 그럼 그 피 갖고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알려도 주고 이제 더 이상 수혈하지 마세요 안내도 하죠. 근데 내가 좀 이런 걸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수혈을 했는데 아직 항체가 안 생겼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좀 겁나니까 자꾸 수혈을 합니다. 검사를 하려고. 물론 선한 의미로 수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수혈하는 사람 중에 이 피의 상당 부분이 그런데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혈우병 환자들이 상당수가 에이즈에 걸립니다. 자, 그럴 때 아까 저처럼 그런 거를 그냥 대장균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위험성이 하나도 없어요. 자, 아까 얘기한 왜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거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느냐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열심히 박테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즉 뭐예요? 발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제를 해서 이제 줍니다. 자, 피가 떡이 생기는 게 이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정상 혈관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피떡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이 양쪽을 딱 누른 다음에 막 쥐면 하얘지죠. 이건 왜 그래요? 여기 양쪽에 동맥이 두 갈래가 있어요. 손으로 가는 동맥은 맞고 피를 막 짜내면 정맥에서 피가 빠지니까 이제 하얘지죠. 그러다가 한쪽만 풀어줘도 빨개지면서 쩌릿쩌릿합니다.
이쪽을 떼줘도 보통 영화에서는 자살하려고 한쪽만 긁지만 다른 쪽에도 동맥이 있고 얘네는 연결이 돼서 한쪽이 막혀도 사실은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몸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우회로가 있는데 몇 개 조직은 마치 나뭇가지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동맥이 계속 갈라져서 우회로가 없어서 하나가 막히면 그 다음 가지가 치는 데는 피가 안 통하는 조직이 한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뇌랑 심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만약에 동맥에 피떡이 돌다가 딱 막히면 그래서 조직이 손상되기 전에 풀어주면 살겠지만 아니면 거기에 죽는 거예요. 뇌에 그런 게 생기면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불러요. 때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죠? 풍, 바람처럼 온다. 뇌졸중,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중입니다. 그러니까 풍처럼, 바람처럼 온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온다. 그런 것들은 피떡이 안 녹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양날의 칼인 거죠. 근데 우리 몸에는 이 피떡이 생기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녹이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뇌나 심장은 피가 안 통하면 한 5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조직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피떡을 녹이는 기제는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치료제로 아까 얘기한 이 건더기 성분을 그 피떡이 되는 거는 혈장 단백질이 원래는 녹아 있다가 실처럼 바뀝니다. 밖을 보면 그러면서 그물처럼 쟤를 다 움켜쥐면 이제 그게 피떡이 되는 건데 이제 저기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거를 해줄 수도 있고 예전에는 어떤 걸 썼냐면 예를 들면 거머리가 이렇게 아마 지금은 그런 경험 없겠지만 거머리 달라붙어서 이렇게 떼면 계속 피가 나요. 왜냐하면 거머리 침에는 피 응고를 막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야 계속 하다가 막히면 또 뚫어야 되는 수고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뚫다가 아파서 이게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슬며시 빨아먹어서 한 군데에서 계속 빨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단백질을 치료제로 뭐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피떡을 녹이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굳히는 데도 약이 있고 뚫는 데도 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뇌로 가는 혈관. 근데 이건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보통 그러면 엑스레이는 뼈가 보이지 혈관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혈관 안에다 엑스레이에 안 통과되는 그런 염색약을 주사제로 집어넣어주고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혈관이 보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쭉 찍어보면 이렇게 혈관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차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기다랗게 아마 주로는 이 목의 동맥이나 어떤 데서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거기에 피찌꺼기가 생기는 게 뚝 떨어져 나가서 돌다가 저기 가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 확 쓰러지는 거죠. 응급실에 와서 저기를 쳐다보고 옛날에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까지 이제 주사 바늘을 길게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아까 같은 그런 약을 주사를 했어요. 그러면 응급실에 환자가 쓰러져서 왔는데 일단 사진 찍고 뭐 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2-3시간 걸려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까지 이 동맥으로 게다 찔러야 되거든요. 그런 시술을 했느냐. 왜냐하면 저런 약이 효과가 있으면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는 출혈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제가 이제 할 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제제들은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맥으로 주사해도 돼요. 그러면 쫓아가서 저 부분에서 먹게. 그러니까 그럼 뭐야? 2-3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환자의 예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신호 중에 또 중요한 거는 각각 뭐 200 정도의 다른 세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필요할 때마다 선택적으로 얘를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이제 그만 만들어 이제 불필요해. 아까 제가 담배 피는 사람들 적혈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혈구가 자기가 알아서 담배 냄새가 나네?
내가 더 분열해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저산소증이라는 거를 몸에서 인지를 하면 적혈구만을 생산하는 단백질을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놈이 골수라고 뼈의 가장 중간, 그래서 한이 골수에 맺힌다, 뼈에 맺힌다, 사무친다 하는데 뼈의 중간에는 어렸을 때는 바로 그 부분이 피의 건더기 성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골수가.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그 부분이 다 지방으로 바뀌고 몇 군데만 남아서 뼈를 만듭니다. 피를 만들어요. 어디냐면 정강이, 골반, 척추, 머리. 요 뼈 안에는 잘라보면 빨간색이에요.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예요. 그래서 이제 골수 이식할 때 그 부분까지 주사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피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들이 있는데 얘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백혈구도 될 수 있고 적혈구도 되는데 백혈구만을 만들어내라 라는 신호는 콩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걔가 피를 돌다가 가고 바로 그 물질이 에리스로포에틴 EPO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 우리 히치하이킹에서 누구한테 줘요? 빈혈환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마 여성분들, 젊은 여성들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빈혈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치료하기 힘들어요. 철분제제 먹으면 흡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빈혈이 금방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경우는 좀 약하지만 심한 보통의 이제 임상적인 경우는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암 환자에서 쓰는 약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존에 많이 쓰는 약은 기본 기전이 뭐냐면 빨리 증식하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암은 빨리 증식하니까.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또 있어요. 골수에서 계속 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피를 못 만들어요. 또 모낭에서 계속 털을 만들어야 못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 머리털이 빠지고 그다음에 심한 빈혈이 와요. 빈혈뿐 아니라 백혈구도 못 만들어내니까 감염에 굉장히 노출이 돼요. 그래서 그 항암제를 주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그런 부작용 때문에 제대로 충분히 못 줘서 이제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 저런 에리스로포에틴이라는 걸 주면 적혈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빈혈이라는 부작용은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항암제를 2~3배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암을 이겨낼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 EPO라는 약은 1년에 10주 이상 팔립니다. 그러니까 약 하나가 엄청난 거죠. 근데 저 EPO를 이렇게 뭐 에포젠이라는 형태로 팔리는데 저는 빈혈 환자 말고 또 누군가가 많이 써요. 처방을 안 받고. 누가 썼냐면 사이클 선수가 써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까 적혈구를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피가 한 번 가도 적혈구가 2배면 심장이 2번 뛰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폐 기능을 안 하고 적혈구.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도핑, 반도핑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있기 전에는 남의 피를 수혈받았어요. 그래도 똑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핑에서는 자기 혈액이 아닌 남의 혈액이 돌아다니는 걸로 이제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시합 전에 한 몇 달 전에 내 피를 빼서 보관해 놨다가 시합 직전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개발되냐면 오래된 피를 수혈받아, 그러니까 내 피니까 구별은 안 되지만 그거를 이제 해서 잡아내는 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저 이포젠, 그건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면 그냥 내 적혈구를 만드니까 한동안은 또 그게 검출이 안 됐어요. 그 모든 사이클 선수가 사실은 저걸 다 맞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몸에서 원래 있던 저 EPO랑 주사로 주는 EPO를 이제 구별해내면서 이제는 다 잡히죠. 그래서 이제는 못 씁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바이오 의학이 될 때 이게 실제 임상 가기 전에 은근히 찾아오는 몇몇이 이제 운동선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아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약들은 이건 하나의 이제 그 상식 수준에서 알아두시죠. 보통 신약은 한번 만들 때 10년이 넘는 시간이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사람한테 쓰기 전까지 완전히 완전성 안전하다라는 게 모든 동물에서 다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약효도 검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는 게 사람을 가지고 상대를 하는데 실제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이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약 하나 만드는데 1.5조 정도 소요가 돼요. 그건 왜냐하면 만들다가 실패되는 것까지 다 해서 성공하는 거를 나눠주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임상 시험은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나누는데 처음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죽나 안 죽나, 부작용이 심각한 게 있나 아니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양을 줄 수 있나 환자한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커다란 부작용이 없고 근데 그 부작용도 상대적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암 환자,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부작용은 그냥 참을 만한 거예요. 근데 다른 뭐 고혈압을 위해서 먹는데 머리가 이거는 억셉터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작용이라는 건 상대적이지만 어쨌든 그게 일상이고 이상은 환자를 실제로 대상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아주 단기간에 아직도 독성도 보긴 하지만 주로는 효능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주로는 100명 이내를 봅니다. 그러다가 그게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한 뒤에 0이 더 붙어요. 한 1000명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능을 봅니다. 그게 다 되면 성공을 하면 이제 팔아라. 근데 팔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 2년 동안은 쭉 계속 추후 관찰하면서 기존에 못 봤던 부작용이 있는지를 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뒤에 가서 실패할수록 데미지가 커요. 왜냐하면 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1.5조가 걸리고 10년이 걸리는데 그럼 왜 이 신약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냐 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특허로 보호가 돼요. 특허란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걸 발명을 했을 때 코카콜라는 안에 뭐 하는지는 몇 명만 알고 있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같은 비행기를 안 탄다잖아요. 떨어지면 없어지니까. 그냥 입을 딱 다물고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뭐예요? 과학은 발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컨플릭트가 있죠. 이게 내가 공개를 해버리면 그 순간 누구나 다 해버릴 수 있으니까 개발한 사람은 이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공개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줍니다. 하지만 공개를 통해서 더 추가적인 발전을 하게 공익적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고 나서 한 20년간 보통은 독점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의학들은 당연히 특허로 대부분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약이 개발이 되면 근데 이제 보통 개발하는 동안 시간이 아까 10년이 걸리니까 특허로 나중에 10년밖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 이제 블록버스터는 보통 영화에 쓰잖아요. 약물에도 써요. 뭐 언제 쓰느냐? 미국 기준에 이게 매출이 1년에 1조 이상인 걸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이런 약이 한 수백 개 있어요. 이런 거 한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제약회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아까 이포젠, 바이아그라 둘 다 1년에 10조 이상 팔립니다. 그리고 독점권으로 10년 이상 하면 뭐요? 100조를 버는 거예요. 할 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게 신기루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약을 만든다고 다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죠. 완전 그 쪽박 차는 영화가 있듯이 신약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도 크지만 굉장히 고수익 산업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뭐 주식에 바이오가 막 뜨고 하는 다 뭐 그런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거 조금 옛날 그 자료긴 하지만 상위 한 12, 22 정도의 그 블록버스터들을 쭉 나열해 보면 항암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실제 항암제가 비싸긴 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오래 못 사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약들은 사람 생명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좀 개발비를 뽑으려고 비싸게 팔면 사회적인 저항이 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순위에 올라가긴 하는데 한 20위 밖에 있습니다.
보통 1등부터 쭉 있는 약들은 뭐냐면 그 아까 그 당뇨나 고혈압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혈관 부작용을 막는,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혈소판이 이렇게 엉겨붙는 거를 막는 약이 있어요. 하루에 한 알에 1,000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3번 먹어요.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약은 안 먹는다고 당장 문제가 있지도 않아요. 별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오래 사세요. 먹을수록. 그런 것, 고혈압약, 그다음에 뭐죠? 우울증 약, 그런 것들이 상위 10등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 연관된 약들은 좀 후발부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 인류를 위협하는 말라리아 약은 이제 순위에도 못 들어옵니다. 제3세계의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은 특허라고 하는 걸 통해서 되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약회사들은 그 개발비를 보존을 받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최근 이제 바이오 산업의 커다란 동력이 돼서 그다음 이제 4차 산업 중에 커다란 한 축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지금 전체 제약 시장의 50%를 차지했다고 하지만 저희 비전으로는 그 이상 그 동력은 계속 더 진행될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얻는 수익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체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실제 암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많은 약들이 뭐 한 번 맞을 때 한 몇 천만 원 하는 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실제 환자들의 수명을 한 달 내지 2달 정도 연장을 합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2달 더 사는데 2천만 원 안 쓸 것 같은데 그 단계에 가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과 나중에 그런 단계가 됐을 때는, 그래서 실제 의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약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치료에 들어가는 돈의 한 100분의 1을 쓰면 예방을 하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제일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가장 잘 확실하게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담배를 피면 암이 걸린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아는 것과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방은 일부 한계가 있고 자기가 다급해야만 그 다음에 찾기 때문에 이제 제약 산업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 한동안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제 장년층, 노년층이 될 때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으셨던 돈의 상당수를 쓰셔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럴 초이스가 옵션이 생깁니다. 안 쓰고 그냥 일찍 생을 마치겠다라고 초이스도 할 수 있지만, 쓰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한 소셜 이슈들이 계속 이제 생길 겁니다. 그런 점에는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유용한 강해 주신 최철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철희 교수님 강의 들으시면서 아마 굉장히 친절한 재담꾼의 강의를 듣는 느낌이셨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최철희 교수님이 색다른 매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텐데 혹시 여기 셀렉스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업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 중에서 굉장히 핫한 기업이고, 지난 6월인가 제가 얼핏 본 기사에 따르면은 약 200억 원 상당의 투자도 유치한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 그 기업의 대표님이 바로 네. 네, 그래서 어쩌면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그 학자로서 대중 강연, 이런 대중 강연은 앞으로 굉장히 드물지도 몰라요. 네, 어쩌면 맞습니다. 교수님을
그 경제지나 경제 면에서 더 제가 잘못 승낙을 하는 바람에 미리 그래서 강연을 하겠다고 해놓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 시간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이언스 면보다는 비즈니스 면에서 교수님 이름이라든가 사진을 더 자주 볼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해주셔도 다 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메모해 두셨거나 혹은 생각나신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는 친절한 사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들고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장래희망이 의공학자인데 그에 관련돼서 굉장히 유익한 강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첫 번째 질문이 사실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의공학자가 꿈인데 그 중에서도 인공장기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인공장기가 개발돼서 그 신약 개발 같은 곳에서 임상 실험에 이동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웬만한 화합물질 우리가 먹고 소비하는 화합물질이 못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까 연료로 쓰이는 포도당, 그다음에 산소 이런 것들만 자유자재로 들어가고 대부분 약물의 99.9%는 못 들어가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암울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아주 특효약인데 문제는 뇌에 못 들어가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루에 3번씩 머리에 구멍 뚫어서 주사 맞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약효는 유지하면서 그런 경우는 뇌에 어떻게 잘 들어가나를 변형을 시켜서 잘 들어가야만 약으로 쓰일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테스트를 할 때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혹은 독성을 테스트할 때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제 동물 실험에서 할 수는 있어. 근데 동물과 사람은 아까 본 대로 굉장히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물에서 독성이 없다고 했는데 사람에서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사람 세포나 사람 조직을 가지고 사람한테 가기 직전에 하면 좋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세포와 또 기관은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이면 간 세포를 가지고 연구할 것과 실제 간은 따로인데 그렇다고 사람 간을 떼놓고 그래서 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조금 더 사람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인공장기는 이제 그 이식을 해주는 뭐 공여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나이 많이 들다 보면 이제 닳고 못 쓰는 것들을 갈아줘야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꿈은 줄기세포 같은 게 들어와서 완전히 재생활하거나 밖에서 완벽한 장기를 만들어서 대체를 해주는 게 아마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의공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는 분당에서 온 그 시민입니다. 들은 얘기가 지금까지의 의학은 그 병을 치료하는 의학이었는데 앞으로의 의학은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00살이라든 120살 이런 쪽으로 발전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혹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례라든지 진행되는 연구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노화를 연구하는 거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거의 지옥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노화를 연구를 하려면 보통 이제 쥐 실험을 많이 하는데 2년이 한 번 텀입니다. 한 번 해서 바꿔야자면 어나더 2년을 또 실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임상 시험회 같은 경우도 노화 쪽은 굉장히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이언스는 굉장히 늦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언스보다는 아직은 완벽한 백그라운드가 없지만 사람들이 그런 목적 때문에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연구 중에 이제 노화 쪽에 재미있는 연구는 아주 어린 쥐와 늙은 쥐를 혈관을 이제 연결해줘서 피가 서로 통하게 만들어놨어요. 같이 다니게. 그렇게 했더니 이 젊은 쥐는 늙고 늙은 쥐는 젊어졌어요. 그 얘기는 한 4가지 표현이 있는데 젊은 쥐의 혈액 안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게 하나 있고, 그렇죠? 혹은 노화 방지랑 젊어지게 만드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2가지. 대신 늙은 쥐 피에는 반대로 노화를 촉진하는 것
그다음에 젊어지는 걸 막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약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아예 이제 신생아의 혈액을 아까 이제 그 수혈하듯이 그 중에 성분만을 농축해서 주로 이제 미국의 부호들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은 불법이니까 뭐 제3세계나 그런 데 가서 시술을 마치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약효도 규명되지 않았지만 태반 주사 뭐 이렇게 맞는 것과 이제 유사한 거죠. 그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그걸 좀 더 사이언티픽하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하는 어프로치도 되고는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느린 편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약 때문에 수명이 오래 살기보다는 일찍 죽는 걸 막아주고 다른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수명이 길어지는 거지 의약 자체 때문에 수명이 길어지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을 길게 만드는 의약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미래의 어떤 큰 분야긴 한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유수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감사드리고요. 저는 암세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암세포가 체외에서 무한정으로 증식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줄기세포와 암세포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헬라세포도 암세포고 실험실 세팅에서 증식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으로 되게 세계 여러 군데 연구소에서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세포가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가 다른 암세포들과 다른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체외에서 암세포를 발견을 했더니 이게 계속 자라네 한 케이스라서 네, 계속 쓰고 후자 있는 쪽이 더 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후자 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힐라와 같은 여러 이제 우리가 그래서 불멸화 세포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immortalize라고 하는데 그런 무한정으로 증식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잘 성격이 규정이 된.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내가 힐라라는 세포하고 연구를 했어. 그러면 저쪽에 있는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실험이 재현이 되는 게 과학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굉장히 잘 특성이 되고 같은 세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포 갖고 한 것들은 남들이 금방 읽고 싶어 하고 그 사람들이 낸 논문은 잘 게재가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포지티브 피드백이 되는 거고요. 그 세포가 전체 암을 다 반영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많은 암세포들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세포주 은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잘 보관하고 그다음에 규명하고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필요할 때 분양을 해서 모든 연구가 A라는 말을 할 때 A구나 같은 말을 하게끔 하는 그런 퀄리티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연구 단계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까 질병치료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약을 쓰면은 뭐 10명 중에 6명은 치료가 되는데 4명은 치료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의 경우 그러면 만약 약이 저가라든가 부작용이 적을 경우에는 뭐 써보는 게 문제가 없지만 약이 매우 고가라든가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는 그럼 나한테 이게 써도 되는 약인지 안 되는 약인지 환자로서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매우 어렵죠. 예. 불행하게도 써봐야 아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에 빠진 사람이 애달게 좀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의학의 이제 옛날에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누가 이렇게 침대 하나를 딱 놓고 나그네를 해서 그보다 크면 큰데 자르고 짧으면 길게 해서 죽이는 악당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비유를 해서 약을 맞춰놓고 환자를 거기에 맞춰라.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반성을 해가면서 그 사람에 맞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우리가 이제 개인화 혹은 맞춤의학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10명 중에 6명이 드는데 그 6명이라는 건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최근 이제 이러한 의학들은 이제 추세가
이 사람의 유전자나 그런 걸 검사를 해서 이 약의 효과가 있을 거냐 아니면 부작용이 있을 거냐 등등을 다 해서 제일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한테 썼을 때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컴패니언 그 진단제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돈이 더 올라가는 거죠. 약을 쓰는 것뿐 아니라 그 약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가의 검사를 또 해야 되는데 대신 그런 게 이제 불필요한 부작용을 막기도 하고 아니면 나한테는 완전히 맹물일 텐데 비싼 약이 효과가 있는 사람한테 맞는 뭐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취재했던 분야라서 약간만 첨언을 하자면 그 최근에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자의 암세포를 칩 위에다가 증식을 시킨 다음에 배양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먼저 다양한 항암제를 한번 투여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암세포에 반응을 하는 항암제만 이제 환자에게 투약하는 그런 식의 방법도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려하신 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제 것도 그 말씀드립니다. 생물학,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어떤 비유를 하냐면 목욕탕에다 물을 받으려고 그러면 새고 빼려고 그러면 막히고 그런 게 꼭 청개구리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암이 옛날에는 이거는 세포의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엄격한 전체주의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포가 너 죽어라 그러면 얘는 한두 시간 이내에 죽습니다. 분열해라 그러면 분열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몸을 유지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거를 나 더 이상 안 따를래 하는 게 암세포거든요. 그러면 암이라는 게 그러한 제멋대로 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적인 존재 남의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암적인 존재로만 돼 있으면 그런 게 이제 옛날에 어프로치예요.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쭉 펼쳐서 얘만을 죽이는 근데 그렇게 해도 백날 실패해요. 왜 그런가를 보면 실제 암 조직의 50%는 암뿐만 아니라 내 몸의 세포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속을 보면 범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범죄자랑 같이 있는 그 타락한 경찰도 있고요. 뭐 등등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약으로는 더 힘든 게 암세포만 죽이는 약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부패한 경찰도 찾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까보면 까볼수록 양파처럼 힘든 게 그래서 그런 거죠. 하지만 적어도 암세포만을 잘 죽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암세포만을 쭉 해서 인위적으로 몇백 개로 분리해 놓은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100개 약을 다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되는 거 상위 몇 개를 해서 환자한테 컴바인해서 주는 거. 그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되는 거죠.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오늘 세포 관련 질문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 한순간 싹 질문이 다 바뀐 게 그 교수님께서 셀렉스 바이오 사이언스를 이렇게 벤처 기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그 말씀에 제가 저는 한국 선진화 포럼 사무국장인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벤처 기업가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적으로 이렇게 저희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조금 왜 이 셀렉스 바이오 사이언스를 만들게 되는 그 계기를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 그거 하나랑 최근에 서울대 그 김진수 교수가 논란이 좀 한번 있었습니다. 그 특허권 문제가 아주 크게 부각이 되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교수님께서 이게 바이오 뇌공학과 교수님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하면 정부의 그 의학 분야, 특히 이 세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규제를 어떤 거를 좀 풀어야 되는지.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 하다가 아마 질문이 다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수정을 하는 거는 저희 회사는 이름이 셀렉스 라이프 사이언스고요. 그다음에 그 셀렉스라는 이름은 셀이 앞에 이제 강의했던 세포라는 뜻이고요. 뒤에 X는
EX라고 되어 있는 이제 엑소라는 그룹 때문이 아니라 세포가 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있는데 이 세포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2, 30년 전에 뭘 봤냐면 이 세포가 이제 전체 크기가 뭐 한 이방만 하다 그러면 요만한 종량제 봉투처럼 해가지고 요런 애들을 그 세포처럼 똑같이 막으로 싸서 바깥으로 이렇게 버리는 걸 봤어요. 말 그대로 종량제 봉투라고 생각을 해서 세포가 불필요한 걸 밖으로 버리는 거다. 근데 세포는 그런 게 없거든요. 다 그럴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있으면서 그 봉투가 딴 세포로 전달이 돼서 딴 세포의 이제 기능을 바꾸는 게 최근 한 5년, 10년 동안에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그거를 엑소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희는 그 얘기는 그 엑소좀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발견은 그다음에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 엑소좀은 다른 세포에다 내가 뭔가를 안에다 넣어서 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핵산이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전달을 해서 하는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약물 원천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그 회사이고요. 그래서 그런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한 이제 저희 방 학생 중에 아까 그 세 번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발견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 지금 12년째 있는데 뭐 의사로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게 전 정말 그 하고 싶은 연구를 그러니까 뭐 돈을 따기 위한 뭐를 그냥 살기 위한 그러니까 사이언스 포 리빙이냐 리빙 포 사이언스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후자 쪽에 그냥 이제 즐겁게 일하는 사람 사실 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는데 연구실에 한 3개 정도의 그런 커다란 발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이 이번 거였어요. 근데 왜 회사를 했느냐? 이제 두 번째 발견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아까 당뇨발 같은데 혈류가 좀 적게 가니까 발이 썩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당뇨가 있어서 한번 엄지발에 생인발이 생겼는데 해주는 거는 그냥 계속 긁어내는 거예요. 뭐 가보면 끔찍해요. 막 이렇게 정말 조그만 수저처럼 생긴 걸로 상처를 긁었는데 사실 환자는 별로 안 아파요. 왜냐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새살이 돋아나기를 기다리고 안 돋아나면 잘라야죠. 뭐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겨울에 산에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다가 보통 동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집에서 먼데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와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딘지를 알면 내비게이션이 되면 갈 텐데 이 당뇨 같은 경우는 내가 처한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혈류가 떨어져서 썩는데 조직 혈류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한 이제 몇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그거를 하는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때는 이제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이전한 회사도 꽤 이제 중견급 회사에서 뭐 한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이제 아주 스몰 스케일의 임상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에다 제가 뭐 식약처를 욕하려는 건 아닌데 했는데 딱 스탑이 걸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식약처라는 그러니까 식약처 미국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되어 있는데 모든 새로운 뭐 음식이나 약이나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뭐 가습기 그런 데 들어가는 거에 안전성과 그런 걸 평가를 일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인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들어오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의 결과를 가져오라는 거야. 딴 나라에서 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 카피했던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처음 만드는 건데 어디 다른 데 레퍼런스 이거 처음 만든 거다. 그랬더니 이것저것 핑계를 대서 허가를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제가 기술이자 했던 회사가 원래 딴 걸로도 제품이 잘 팔리는 회사거든요. 이렇게 막 한 달, 두 달, 1년, 2년 늦춰지니까 포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 왜냐하면 모든 이런 새로운 거를 할 때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느꼈던 게 그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서 아주 실험실에서 생기는 초창기 기술과 이거의 중간을 우리가 데스 밸리 죽음의 계곡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줄이 말라져 있어요. 아, 기술은 내가 좋은데 그거를 독지가한테 야 이게 기술을 실용하기 위해서 몇십억이 드는데 그걸 투자를 못 받아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지금처럼 여러 개 이제 허가를 받는 과정 중에 어려운 점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 뭐 등등 등, 혹은 아주 새로운 기술이면 전문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등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거는 열정과 그거에 대한 믿음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술 이전을 해간 사람이 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개발자여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일수록. 근데 또 하나 저기는 제자들한테 그래서 절대 새로운 거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는 거 좋아 보이지만 인생 망하는 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하고 몇 년 있다가 제가 그거랑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임상을 했던 사람이니까 아주 초기 기술을 봤는데 아 이게 맨날 이런 강의를 한동안 10년째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이 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먼저 보는 거죠. 지금 여기 여러분들 계신 이 땅이 한 40년 전에 여기다 뽕밭이었고 논밭이었거든요. 그런 데가 강남이 되고 막 금싸라기 땅이 되는 게 그때 여기 그런 비전이 있던 사람들은 돈을 벌 거고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까 이제 김진수 박사의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할 때는 기술이라는 게 사실 가치가 0인 거죠. 그러다가 그거를 다 개발을 해내면 가치가 커지는데 그때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너무 헐값에 넘겼다. 그리고 이 기술을 만든 거는 나라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그냥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그냥 감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나라 돈으로 해서 사익을 챙긴다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나라 세금으로 이게 연구를 주는 거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서 이 사람의 기업을 만들면 일자리가 생길 거고 뭐 산업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좀 사회가 성숙되는 과정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그 병역 문제도 좀 어떤 선수 욱해서 막 가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도 어떤 과학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 돈을 해서 펀딩을 받았더니 자기 수익을 챙겨서 뭐 갑자기 주식 부자가 됐다. 이런 것 하면 그건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란도 있고 물론 다른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막 아까 이제 기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계속 사이언스를 하고 해서 야 이게 인류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으면 하지만 이런 게 그냥 그러고 그냥 공허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치가 되는 것을 만드는 게 아마 모든 아마 학계에 계신 분들이 다 나중에 가진 야 이게 내가 연구한 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됐으면 이게 실제 환자한테 도움이 됐으면 그럴 때 정말 굉장한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 교수님께서 실험을 하고 계시는 엑소존과 관련된 신약 개발 그 원천 기술은 세계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데 만약에 성공하면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기여되고 저도 아마 다른 일로 신문 기사에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기술이 안 돼서 쪽박을 찬다 그러면 누구도 케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업도 잘 되면 막 소송이 일어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김준호 박사님 그런 이슈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바이오도 뭔가 돈이 되고 되는구나라는 거에 반증이 돼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항상 이 정반 합의돼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잘 되시면 이제 상장도 하실 텐데 셀렉스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기업 이름을 기억해 뒀다가 영대 한번 드십시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딱 한 번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온 1학년 학생인데요. 아까 교수님이 바이오 의학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 바이오 의학들을 보면은 원래 약효가 있던 물질들을 이제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혈액 응고인자도 원래 있던 혈액 응고인자를 많이 생산해서 효과가 좋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 의학이 발전을 해도 이게 대량 생산을 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아니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지적이세요. 새로운 화학 그 작용을 자, 하는 이제 걸 그런 만들 수 있을지.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가
옛날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잘하던 거는 누가 약을 만들면 페이턴트가 끝나면 이제 그 카피약을 만들어서 파는 거가 됐어요. 지금 아까 봤던 그 적혈구를 생산하는 일주일에 10조 팔리는 EPO라는 약도 특허가 끝났어요. 그와 무섭게 이제 카피약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몇 군데는 아예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카피할 거라고 안 부르고 바이오 시밀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화학으로 그냥 케미칼로 되어 있는 약은 이게 똑같은 성분이고 약효가 같다 그러면 임상 시험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세포를 공장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바이오 의약은 컨셉은 같다 그래도 시설이 틀리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르고 그 경우는 작은 스케일의 임상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이제 그것과 좀 유사한 건데 내가 인슐린 같은 경우도 그럼 우리 몸에 있는 걸 그냥 대량 생산만 하는 게 바이오 의학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에 유전자를 넣어서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유전자 조작을 하면 단백질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바꿀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효나 부작용을 줄이는 쪽에 이제 그 효능적이죠. 또 하나는 얘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오래 있느냐 등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들어 보면 인슐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부모님이나 혹시 주사 맞는 거 보신 분 있나요? 어떻게 맞죠? 인슐린 주사? 자, 여러분들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주사 바늘이 이렇게 피부에 직각으로 들어가는 엉덩이나 팔뚝 그런 주사는 근육 주사예요. 근육도 혈액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신 좀 비교적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 경우는 물론 정맥도 사선이지만 사선으로 들어가서 한번 주사 바늘을 거꾸로 해서 이게 내가 잘못해서 혈관을 안 찔렀나 확인한 다음에 넣는 주사는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 조직에다가 넣어서 조금 더 천천히 혈액 내에 들어가는. 원래 아까 인슐린 같은 경우는 밥을 먹으면 팍 분비가 되는, 먹을 때마다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인슐린 주사는 먹을 때마다 맨날 찔러야 된다. 그러기 안 되니까 피하 지방에다 넣어서 이게 3, 4시간 정도 서서히 돼서,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한 6시간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3번 정도 주사를 맞게 돼 있어요. 이것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피하에 가서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뭉쳐 있다가 하나씩 떨어지면서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는데 이 뭉치는 거를 더 뭉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천천히 갈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하루에 한 번 맞는 인슐린이 돼요. 이 붓는 거를 안 붓게 만들면 더 빨리 흩어지니까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하는 목적은 내가 지금 굉장히 고혈당이야. 근데 빨리 떨어뜨리는데 그 작용은 아까 피아노 건반처럼 빨리 끝내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런 약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 쓰던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많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경우에 당연히 더 특허도 될 거고 조금씩 바꾸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약간 바꿔서 똑같더라도 바꾸기만 해도 특허는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제품의 특허 그 독점권에 안 걸리게 만들려는 개발 목적도 있고 아니면 실제 효과나 부작용을 더 개선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 맞을 걸 한 달에 한 번 맞을 거냐 환자로 봐서는 굉장히 다르. 하루에 3번 주사를 맞아야 되는 삶과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거는 우리가 삶의 질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뭐 그런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네, 최철희 교수님께서 3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뭐 세포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핫한 바이오 의약품까지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열강해주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계시는 최철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